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성이에요.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음식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관계에서도 유통기간이 있더라고요. 연인이나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은 폐기 처분하는 게 답인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답니다. 누구를 그렇게 버렸냐고요? 그건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에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소가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막상 해치우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그래서 현재 저희 가족은 2년 넘게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개중에는 이런 저희 부부를 보고 다 늙은 부모 이겨먹어서 뭐 좋은 일 있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어지간하면 먼저 시댁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자기 일에는 조그만 것에도 발끈하면서 남한테는 참 쉽게도 용서를 강요하니까요. 저희가 불효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시부모님과 연을 끊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니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저희 시댁 치부를 들춰가며 흉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연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제 지인이라면 이 사연을 듣고 제 얘기인 줄 알 테니까요. 제게는 제가 직접 낳은 아들 하나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입양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난 아이가 저희 집 큰아들이에요. 처음 입양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지 많이 망설였어요. 그때 제가 저희 친정 얘기를 꺼냈어요. 실은 그동안 자기한테 말 못한 얘기가 있는데 내 남동생 말이야. 내가 10살 때 부모님이 입양한 아이야. 결혼할 때 말을 하려고 했다가 괜히 내 동생한테 편견 섞인 시선을 보낼 것 같아서 하지 않았던 얘기였죠. 제 말에 살짝 놀란 듯 했던 남편은 이내 평정심을 찾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남동생과 처음 만난 건 저희 부모님이랑 자주 봉사활동을 다니던 시설에서였어요. 시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던 제 동생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체구도 작고 내성적이어서 늘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었죠. 늘 외로워 보이는 그 아이한테 시선이 가는 건 당연했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의 새까만 눈동자 속에는 낯선 공간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가득했어요. 한창 철없이 뛰어놀 나이에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에 짓눌려 사는 아이가 그렇게 가여울 수가 없었죠. 저도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내가 보살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시설에 갈 때면 동생을 먼저 찾곤 했었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동생도 우리 가족한테 정이 많이 들었는지 조금씩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헤어질 때면 눈시울이 붉어져선 다음엔 언제 오냐고 묻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졸랐어요. 지훈이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요. 이미 아이가 있는 집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아서 그랬는지 시설 원장님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혹여 저희 가족이 지훈이를 파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던 거죠. 한 번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에게 2번이나 같은 상처를 주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반년 넘게 동생을 주말마다 저희 집에 데려가서 적응 기간도 가졌고 전보다 더 자주 시설에 찾아가면서 가족이 되는 연습을 해나갔어요. 그러자 원장님도 조금은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노력 끝에 제 동생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키웠던 것처럼 우리 가족은 동생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10달간의 노력을 한 셈이었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니 며칠 뒤 제 동생이 있었던 시설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한 후로는 저를 제외한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매달 시설을 찾고 있어서 엄마를 통해 원장님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큰아들을 만나게 되었죠. 12살짜리 남자아이였는데 또래보다 많이 듬직한 아이였어요. 이미 입양 시기를 놓친 탓에 그대로 나이가 차면 시설을 나가게 될 게 뻔한 상황이었죠. 말수는 적었지만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속이 깊고 따뜻한 아이 같더군요. 원장님은 저희 엄마를 통해 제가 입양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며 어린 아이들 위주로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12살짜리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생김새도 그렇고 분위기도 많이 달랐지만 제가 처음 동생을 만났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놀랍게도 제 남편 역시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음의 결정을 내린 뒤 일단 시부모님께 입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뭐? 입양?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걸 집에 들이겠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입양은 절대 안 된다. 며느리 네가 정애를 못 낳는다면 밖에서 나오는 방법도 있잖냐. 씨바지라도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대를 입게 해. 절대 안 된다. 아버님은 제가 불임이라서 입양을 하려 한다고 지레 짐작하셨는지 씨바지 얘기까지 꺼내셨어요. 요즘 세상에 씨바지라뇨. 말이 되는 소린가요? 게다가 그렇게까지 해서 대를 이을 만큼 저희 시댁이 그리 대단한 집안도 아닌걸요. 아무튼 아버님 말씀에 저희 부부는 어이가 없어서 벙찐 표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런 표정 지을 거 없어. 네 아버지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다. 어디 집에 들을 게 없어서 남의 집 자식을 들여.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다. 며느리 너 정말 애 못 갖는 거냐? 우리 민석이한테 이상이 있을 리는 없고 문제가 있다면 너겠지. 말해봐라. 네가 애 못 가지니까 내 아들 꼬드겨서 입양하자고 그런 거지? 말해보라니까. 왜 말을 못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몸에 아무 이상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아이는 생기는 대로 낳을게요. 저희가 입양을 하려는 건 데려오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 좀 해주세요. 불임이 아니라는 말에 아버님은 화가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았어요. 정확히는 당신 집한테는 이을 수 있다는 말에 안도하신 거였죠. 문제는 어머님이었어요. 애를 못 갖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입양을 하냐는 거였어요. 그날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을 상대로 3시간이 넘게 설득 작업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저희 편을 들어주면서 시부모님이 쉽게 설득되었지 뭐예요. 그 의외의 인물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어요. 오빠, 나 결혼하는데 오빠가 2억만 빌려줘. 그럼 내가 엄마랑 아빠 설득해 줄게. 우리 그이가 은행 대출이 안 돼서 신혼집을 못 구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다간 꼼짝없이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오빠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시집살이 하는 꼴을 보고 싶어? 야, 나한테 돈이 어딨어. 나도 매달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빠듯한데. 누가 오빠 보고 돈 해달래? 새언니한테 부탁하는 거지. 언니네 친정 잘 살잖아요. 사돈 어른한테 말해서 나 2억만 빌려주세요.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꼭 갚을게요. 네? 대신 내가 책임지고 우리 엄마 아빠 설득할게요. 내가 설득 못하면 돈 안 빌려줘도 돼요. 신우이는 호언장담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솔직히 친정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못해줄 돈은 아니었어요.
다만 시누이에 대한 제 믿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저희 시누이는 돈 문제는 물론이고 사소한 약속 하나도 제대로 안 지키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입양 문제로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물론이고 결혼할 남자를 데려와서 차용증을 쓰라고 말이죠. 공증까지 제대로 받을 테니 건성으로 할 생각 말라고 못도 박았어요. 시집살이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였던 시누이는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결혼 전에 아빠가 제 앞으로 해주셨던 빌라를 처분했어요. 그리고 시누이한테 2억을 빌려주었죠. 당연히 변호사 입회 아래 시누이랑 결혼 상대자까지 불러 공증작업도 끝냈고요. 그리고 제 동생을 입양할 때 그랬던 것처럼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아들을 입양하게 되었어요. 이미 머리가 다 큰 아이라서 품 안에 넣고 끼고 살지는 못했지만 또 그 나이대로 나름의 자식 키우는 맛이 있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대중 목욕탕에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재미를 쏠쏠하게 느꼈어요. 평소 찜질방은 고사하고 사우나도 안 다니던 남편이 아들을 앞세워 주말마다 대중 목욕탕을 다니니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죠. 당신은 그거 모르지? 아들이랑 목욕탕 가서 서로 등 밀어주고 목욕 끝나면 바나나 우유 한잔하는 그 맛. 이게 은근히 짜릿하다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 아들이랑 목욕탕 다니는 건 나 하나라고. 자식들, 날 엄청 부러워한다니까. 아들보다 남편이 더 애기처럼 신이 난 걸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내 남편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들 녀석이 저희 부부를 슬슬 피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말에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면서 일찍부터 집을 나가서는 해가 지고서야 돌아오곤 할 정도로요. 원래 말수가 적긴 했지만 그래도 눈이 마주치면 곧 잘 웃던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도 꽤 큰 변화였어요. 남편은 애가 사춘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제 임신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여보, 대훈이 말이야. 내가 임신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 우리가 친자식을 낳고 나면 자기를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설마, 아니지. 대훈이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 이거 어쩌냐?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남동생을 불러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저희 얘기를 들은 남동생은 자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내내 저희 부부는 심장을 조이며 기다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동생과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남동생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은 제 예상대로였어요. 아이가 자신이 파양될 걸 걱정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저 어린 게 그동안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지 생각하니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아들 방에 들어가 아이가 더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아이도 제 외삼촌한테 이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울먹이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릴까봐 너무 겁이 났다고요. 자기는 이미 부모님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익숙해졌는데 또다시 시설로 돌아가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겁도 나고 화도 났었다고요. 울먹이는 아들을 보니 저도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우리 가족이 헤어질 일은 없다고 약속을 하면서요. 한 차례 폭풍이 지나고 난 우리 집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뭉쳐졌어요. 아이도 제 동생이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남편과 함께 제 출산 준비를 도와주었죠. 그렇게 저는 두 남자의 응원을 받으며 출산을 했어요. 제 출산 소식에 시부모님도 병원으로 달려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저희 큰아들이 인사를 하는데도
본 척도 않고 막 태어난 자기 손주를 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 하더군요. 두 분은 유리창에 코를 박고는 창 너머에서 간호사가 안고 있는 저희 애를 보면서 마치 저희 큰애한테 들으라는 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 집 대를 잇게 됐구나. 어디 보자. 눈매며 콧날이 딱 나를 닮았네. 잘생겼다.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니까. 하우, 당신을 닮기는 우리 아들 판박이구만. 이래서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야 내가 두 다리 뻗고 자겠네요. 우리 제사밥 차려줄 손주놈도 태어났으니. 친정 엄마한테 그 말을 전해 듣는데 화가 머리까지 치솟더라고요. 아니, 애 듣는데 그런 말은 왜 안 돼? 진짜 두 분 다 성격 이상하셔. 엄마가 좀 말리지 그랬어. 대훈이가 많이 속상했을 텐데. 말린다고 안 할 분들이니 오히려 대훈이한테 불똥이나 튀기지. 대훈이는 나랑 네 아빠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네 시부모님 마음도 이해해 드려라. 자기 핏줄 귀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손주를 보셨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거야. 저도 잘 알죠. 하지만 조금만 우리 큰애 마음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일로 저희 큰애가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할 거란 생각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 부부는 제 출산 후 첫 명절에 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이 큰애가 지 동생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는데 아직 기저귀 가는 솜씨가 서툴러 그랬는지 아이가 뒤척이며 낑낑거린 거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와선 저희 큰애를 밀치곤 소리쳤죠. 어디 함부로 내 손주 몸에 손을 대? 너 솔직히 말해. 너 우리 동훈이 꼬집었지? 그러지 않고선 순하디 순한 우리 손주가 왜 칭얼대겠니? 너 평소에도 우리 손주 꼬집고 그러지? 어서 말 안 해. 어머님이 무섭게 다그치자 큰애가 울먹이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다가와 혀를 끌끌 차며 그러셨죠. 이래서 근본도 모르는 애는 집에 들이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근본을 모른다뇨. 어떻게 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애가 기저귀 가는 게 서툴러서 그런 건데 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세요? 지 동생 생각해서 기저귀 갈아주려는 형을 칭찬을 못할 망정 왜 엄한 애를 잡으시냐고요.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매번 어린애 가슴에 비수를 꼽으시냔 말이에요. 두 분 다 우리 대훈이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안 그래도 평소 시부모님이 저희 큰애를 대하는 태도에 쌓인 게 많았던 저는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달려와 저를 끌어안으며 말리더군요. 다들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동훈이 예뻐하시는 거 저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우리 대훈이한테 막말하시고 막대하시는 건 저 정말 못 참겠어요. 아이고 상전 나셨네. 니깎게 못 참으면 어떨 건데? 왜? 니 양자 데리고 집이라도 나갈 거냐? 그런 거라면 안 말린다. 대신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 손주는 놓고 나가라. 어머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나갑니까?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 대훈이한테 상처 입히시면 저 이 집에 발 안 들일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 누구도 이 집에 발 안 들인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치졸한 짓 하지 마세요. 남편은 그 길로 저희 가족을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큰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 거리더군요. 남편은 룸미러로 그런 아들을 보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 고개 숙일 거 없어. 오늘 일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잘못하신 거지. 대훈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어른이라도 잘못하면 혼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 잘못도 모르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게 되거든. 오늘 일을 통해서 대훈이가 해야 할 거는 쓸데없이 자책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신 실수 같은 건 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거야.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제야 큰애는 고개를 들고
흐릿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전처럼 저희 큰애한테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아들은 물론이고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까지 못 보게 될 테니 정신이 번쩍 드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큰애를 온전히 손주로 인정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할 수 없이 집안에 들이는 정도에 불과했죠. 그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큰애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급적 시댁 식구들과는 명절이나 어버이날, 시부모님 생신이 아니고서는 시댁 식구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가며 지내는 사이 아이들은 쑥쑥 자랐고 마냥 아이일 것만 같았던 큰애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거의 방목하다시피 키웠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성적 관리도 하고 수행평가도 챙기더니 수시로 인서울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어찌나 기특한지 몰라요. 친정아빠는 그런 맞손주에게 경차라도 한 대 뽑아주겠다고 하셨지만 아이가 거절했어요. 아직 운전면허도 없고 딴다 해도 어차피 내년이면 군대에 갈 텐데 너무 아깝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러니 차 말고 유럽 배낭여행을 떠날 때 용돈 좀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아빠는 그런 모습조차 마음에 쏙 드셨는지 항공권과 총 경비 중 절반을 내주시기로 하셨어요. 대신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라고 하셨죠. 뭐든 쉽게 얻으면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는 법이라면서 말이죠. 큰애는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난 시점부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해 연말에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던 큰애가 떠난 지 2주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급하게 찾으셔서 왔다더라고요. 평소엔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분이 먼 바람이 불어서 여행까지 떠난 애를 불러들였나 싶더군요. 그래서 큰애와 함께 시댁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혼자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주 대접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애가 대학에 붙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칭찬이라도 해주시려고 불렀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심 기쁘게 아들을 시댁에 보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도 별일 아니라고만 하고 제가 걱정할까봐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긴 하는데 그게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김대훈, 이리 와봐. 엄마랑 얘기 좀 해. 너 할아버지 댁에서 무슨 일 있었지?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엄마가 널 모르겠니? 네가 아무리 웃으면서 표정 관리해도 엄마는 안 속아. 어떻게 엄마가 자식 속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털어놔. 무슨 일이야? 몇 번이나 아무 일 없었다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던 아들은 결국 제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어요. 뭐? 너 보고 간을 떼어달라고 그랬다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고모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나 봐. 근데 왜 너 보고 간을 달라는데? 네 고모부 형제들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젊으니까 회복도 빠르고 어른들보다는 간 상태도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신 거겠지. 엄마, 화내지 마. 당장 어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 좀 해보라고 하신 거니까. 생각이고 나발이고 자기들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하냔 말이야. 이번엔 정말 그냥 못 넘어가. 저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남편도 그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일단 남편이 시누이랑 통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찔찔 짜면서 자기 남편 다 죽게 생겼다고 푸념부터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큰애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넌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 신랑이 간이식을 하는데 왜 우리 대훈이가 공여자가 돼야 하는데? 그리고 넌 고모라는 애가 조카 간 달라는 말을 어쩜 그렇게 쉽게 하니? 그럼 어떡해. 내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대훈이 걔는 어차피 남이잖아. 남인데 뭐 어때? 그동안 먹이고 키워줬으면 지도 양심이 있지. 이 정도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카랑카랑하게 들리는 신우이 목소리에 저는 순간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남편 손에 들린 전화기를 뺏어서 받았어요. 고모,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남이라고요? 좋아요. 남이라고 치세요. 그럼 더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훈이가 왜 고모한테 은혜를 갚아야 해요? 고모가 우리 애한테 뭘 해줬다고? 고모 사정이 딱해서 오늘은 이만하지만 한 번만 더 애 불러다 허튼 소리 하면 그땐 나 가만히 안 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기껏 준비한 배낭여행을 망치고 돌아온 큰애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학비나 벌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신우이도 시댁도 잠잠하길래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다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었죠. 그런 사실을 몰랐던 저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큰애한테 카페를 하는 제 친구를 소개해 주었어요. 친구는 며칠 일을 시켜보니 제 아들이 일머리도 있고 부지런해서 마음에 쏙 든다며 본인만 좋다면 입학 후에도 계속 일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자기 용돈벌이가 필요했던 큰애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큰애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오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 니네 신우이랑 시어머니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보다 못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네 아들이 친손주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산 세월이 있는데 남도 아니고 할머니 고모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애한테 함부로 한다니? 친구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랑 신우이가 번갈아 찾아와서 제 아들한테 맡긴 돈 찾아간다는 식으로 간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간이식하는데 협조 안 하면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겠다며 애한테 얘기했나 보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비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고 저는 남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했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제 화장대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곤 예전에 신우이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차용증을 꺼내들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신우이 부부는 그동안 이자 한번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려준 돈 2억 중 돌려받은 건 한 푼도 없었죠. 늘 저희를 볼 때마다 형편이 어렵다며 돈 좀 꺼달라는 소리를 해대서 돈 갚으란 말을 참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 살림이 좀 피면 다만 몇 푼이라도 갚은 척은 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그 돈에 대한 일을 잊게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잊었다기보다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 상황에 그 차용증을 꺼내든 거예요. 여보, 옷 입어. 나랑 어디 좀 가자.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겉옷을 꺼내 입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나섰는데 가보니 신우이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이더라고요. 저희가 병문안을 갔을 땐 분명히 다인실이었는데 언제 병실을 바꿨는지 가보니 1인실에 있더라고요. 돈 없다고 그 난리를 치던 신우이는 자기 엄마랑 소파에 앉아서 멜론을 먹으며 TV 드라마를 보고 있더군요. 저희 부부가 들어가자 얼른 얼굴에서 웃음기를 지우곤 우거지상을 해댔어요. 그리곤 1인실로 옮긴 거에 대한 변명을 해댔죠. 병실이 없다고 그래서 며칠만 여기에 있기로 한 거야. 보험 처리되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건 얘 말이 맞다. 그동안 얘가 보조 침대에서 쪽잠 자면서 지 남편 간호하길래 하도 보기 딱해서 며칠 편히 쉬라고 내가 병실 바꿔줬다. 모녀가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변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가씨, 다음에 거짓말할 때는 제대로 좀 하세요. 어느 보험사가 1인실을 보험 처리해준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깟 병실 문제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든가요? 그래도 뭐 1인실에서 비싼 멜론까지 먹으며 여유 있게 지내는 거 보니 그나마 이거 내놓기 편해지네요. 저는 아까 남편이 건네준 차용증 봉투를 신우이한테 건넸어요. 이거 기억나죠? 나한테 빌려간 2억.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라면 매달 내 계좌로 은행 이자를 보내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수년이 지나도록 단돈 10원도 들어온 게 없네요. 그래서 나 이 돈 그냥 회수하려고요. 언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요? 언니 눈에는 우리 이 아픈 거 안 보여요? 병든 사람 앞에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언니가 이러고도 사람이에요? 사람? 말 잘했네요. 그럼 아가씨는 사람 노릇 제대로 했어요? 생대 같은 내 새끼한테 찾아가서 되도 않는 말 짓거리며 간 내놓으라고 말한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그렇게 간이 필요하면 아가씨 간 떼어서 주세요. 간땡이가 부어서 아무 말이나 씨부리는 것 같은데 이참에 그 간 좀 떼어서 남편한테 기증하면 되겠네. 내가 말했지. 한 번만 더 내 아들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러게 왜 내 새끼를 건드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새끼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있겠냐고. 지금까지 참아준 것도 내 남편 가족이라서 그랬던 건데 이이가 이젠 참지 말라고 그러네. 자기가 부모 형제랑 연 끊으면 그만이라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연을 끊어? 누구긴 누구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는 어머님 아들이죠. 내리사랑이라고 어머님이 제 남편 아끼시는 것만큼이나 제 남편도 우리 대운이 아낀다는 거 모르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게 달려들어 제 멱살을 주셨어요. 이런 망하려나. 이게 다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그런 거잖아. 어차피 부모도 없는 거 데려다 길러줬으면 이렇게라도 써먹으면 그만이지. 네가 뭐라고 이 난리를 쳐. 연을 끊으려거든 네 년이나 끊어라. 내 아들이랑 내 손주 내놓고 네 년이랑 네가 데려온 그 애나 데리고 나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그대로 내던졌어요. 그 바람에 저는 병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죠. 그러자 병실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화를 누르고 있던 남편이 어머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 사람을 내쫓겠다 하시냐고요. 어머니는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저요, 어머니 없이는 살아도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내 형제랑은 연 끊고 살아도 내 자식들이랑은 하루도 떨어져서 못 산다고요. 어머니랑 정은이는 나한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아내랑 아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도 뭣도 아닌 남남이니까요. 은정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 이 사람한테 돈 빌려가 놓고 이자 한번 안 내면서 그동안 네 남편이랑 해외여행이다 골프 여행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거 나 다 알아.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 사람한테 말 못하고 숨겨왔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어쩔 수 없네. 니네 집을 빼든 밖에 나가 구걸을 하든 이번 주까지 2억 이 사람 계좌로 보내.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게 될 테니까. 그날 남편과 저는 시댁과 연을 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버님과 어머님이 집까지 찾아와 한참이나 문을 두드리셨지만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시누이는 제가 전화를 안 받자 음성 메시지에 울고 짜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 음성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시누이가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시누이가 우는 게 마치 악어의 눈물 같았거든요. 결국 9주가 지나도록 시누이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저는 월요일날 바로 시누이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자 시누이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집을 빼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여쯤 지난 어느 날 제 계좌로 2억이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친한 사촌동생한테 들어보니 현재 시누이는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네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간이식을 부탁하자 얼른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친정으로 도망쳤다더라고요. 자기도 주기 싫은 간을 남의 자식한테 떼어달라고 하다니 진짜 간땡이가 부은 인간이죠. 시댁과 연을 끊고 살게 되니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건 우리 큰애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루는 밥상머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야. 살아보니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은 있더라고. 그게 피를 나눈 부모 형제라고 해도 말이야. 내가 부모 형제랑 연을 끊은 건 당신이나 대훈이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한 거니까. 대훈아,
아빠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 대운이 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참고 넘겨줄 게 아니라 관계를 끊는 것도 한 방법이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널 힘들게 할 리가 없잖아. 널 괴롭힌다는 건 이미 그 사람들은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떨쳐버려도 돼. 엄마랑 아빠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넌 우리 아들이니까. 남편의 말에 저도 큰애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결국 그날 우리 식구들은 눈물 젖은 밥을 먹게 되었지만 그날의 양분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고 끈끈하게 뭉치도록 만들어주었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는 남편을 부모 형제랑 떼어놓은 비정한 며느리로 낙인 찍혀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남편이 있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두 아들이 있으니까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내 가족이 있다면 저는 겁날 게 없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